2024년을 전망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조선의 샛별이라고 불렀다면 김주애가 후계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초대형 핵탄두와 핵 잠수함 외에는 상당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화성 18형은 다릅니다. 연료를 주입하거나 산화제를 주입할 때 들어가는 시간들이 줄어들겠죠. 예년에 비해서 아사자가 3배 정도 늘었다. 이렇게 정말 굵직굵직한 북한 이슈들이 참 많았습니다. 러북 정상회담, 그리고 미사일 도발,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이런 것들이 참 많았는데요. 오늘은 1월의 첫 방송인 만큼 2024년을 전망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2024년) 북한을 전망하는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2024 북한 전망 첫 번째 키워드, 조선의 샛별 여장군 김주애 4대 세습 공식화입니다.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조선의 샛별 여장군으로 불렸다는 얘기가 한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됐죠. 우상화 작업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많았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언제 나온 얘기인지부터 살펴보고 싶은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 얘기가 지난 11월 23일에 그 평양시 당 국가고위성 사회안전성 간부들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기념강연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 우주강국 시대의 미래는 조선의 샛별 여장군에 의해 앞으로 더 빛날 것이다. 약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서 조선의 샛별이 김주애를 가리키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네. 김주애는 2022년 11월 18일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네. ICBM이라고 하죠. 화성 17형 발사 당시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고요. 그때는 사랑하는 자제분이라고 불렸었는데 맞아요. 이후에 존귀하신 자제분으로 이제 호칭이 좀 격상된 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상화를 중시하는 북한에서 이렇게 호칭 하나하나가 상당히 의미가 있잖아요. 조선의 샛별이라는 용어가 이전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예, 북한이 통상 지도자에 대해서는 해나 태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별, 샛별, 광명성 이런 건 후계자를 의미하는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샛별 칭호가 김주애에게 붙었다 이렇게 지금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김정은도 어린 시절에 북한 내부에서 샛별 장군으로 불렸었고요. 2009년에 1월 후계자로 이제 내정된 그 시기인데 김대장으로 계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사망 이후에는 위대한 영도자라는 칭호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김주애를 만약에 조선의 샛별이라고 불렀다면 김주애가 후계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김주애를 후계자로 보는 것이 상당히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김주애를 조선의 샛별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증언과 증거가 쌓여야 네. 김주애가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단정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현재까지는 북한의 김정은도 지금 앞으로 20년 이상 또는 30년 이상 집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현재 상황에서 어린 김주애를 후계자로 우리가 섣부르게 예단하는 것은 좀 이른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2012년에 그 북한이 기존의 관례를 깨고 김정은의 배우자로서 이설주를 공식 등장시켰잖아요. 근데 그 2012년으로 보면 그때 당시는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로 등극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이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김정은의 자녀로서의 김주애의 등장은 또 다른 뭔가의 계책이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약간 좀 그렇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지금 그 요즘 북한 매체들을 보면 김정은이 북한의 간부들을 향해서 굉장히 호통치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뭐 대북 제재나 아니면 코로나 영향 때문에 경제난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약간 간부들에게 미루는 거죠. 간부들의 잘못이다. 약간 이렇게 몰아가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아무래도 이런 매체들에서 계속 이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면 예. 김정은의 이미지가 굉장히 무서운 이미지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의 어떤 쇄신을 위해서
김주애를 등장시켜서 좀 자애로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또 일각에서 좀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김주애한테 오빠가 있는데 오빠를 등장시키기 전에 까메오로 지금 까메오. 등장시키는 거다. 예, 약간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김정은의 다른 자녀들과 관해서 추측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정은 자녀는 정확하게 파악된 건 아닙니다. 예. 첫째는 2010년생 아들이다 이렇게 추정되고 있고요. 지금 둘째가 김주애죠. 2013년생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이제 2017년생인데 성별이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그동안 부자 세습의 관행을 놓고 볼 때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다. 네. 그러면 아마 건장한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이 권력을 세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있다면 아들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딸은 후계자가 될 수 없는지 북한에서 어떤 후계자가 되기 위한 법적인 조건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조선노동당 규약이나 그 사회주의 헌법에 권력 승계에 관한 공식적인 어떤 민주적 절차를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가족 승계를 하겠다는 그리고 가족 통치를 한다는 법적 조항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북한 혈통 승계와 관련해서 당 규약이나 헌법의 상위에서 작동하는 북한의 규범이 있습니다. 그게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입니다. 10대 원칙 제10조를 보면 네. 김일성이 개척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이 이끌어온 주체 혁명 위협, 선군 혁명 위협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 완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를 이어라고 하는 이 조항에 네.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대를 이어서라는 건 결국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리고 김정은의 자녀에게 권력이 물려주겠다 이런 얘기고요. 예. 제10조 2항에서는 우리 당과 혁명의 명맥을 백두의 혈통으로 영원히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의 혁명 전통을 끊임없이 계승 발전시키고 그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있는데요. 실제 이 북한의 이 혈통 승계는 사실상 헌법이나 노동당 규약에는 없지만 네. 10대 원칙에 명확하게 규정됨으로써 김일성 가족 내의 권력 세습을 제도화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도에서는 남녀의 제약은 없습니다. 그럼 다른 자녀들 중에 유독 김주애를 전면에 내세우고 주요 행사에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2017년생 자녀는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현지 지도에 동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지금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은 후계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아들을 미리 지금부터 노출시켜서 위험하게 하는 그런 맞아요. 상황을 북한이 의도적으로 연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김정은이 그리고 북한 정권이 김정은의 10살밖에 안 된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언론에 노출시켰는데 그런 것들은 실제로 한편으로는 혈통 승계를 공식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은의 어떤 이미지 구축을 의도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김정은의 어떤 폭정이라든가 또는 핵 미사일 개발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고 북한 주민들도 김정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김주애를 이 언론에 노출시킴으로써 네. 북한 정권에 쏟아지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비난이나 또는 북한 정권에 대한 관심을 후계 문제로 자연스럽게 돌리려고 하는 그런 식의 또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에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나왔을 때도 굉장히 놀라웠는데 단계적으로 그 존재감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한간에는 김정은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돼서 김주애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얘기도 있어요.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예, 북한 내에서 김정은 입지는 절대 약하지 않고 상당히 견고하다,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의 권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북한을 지배하는 정당이 조선노동당 아니겠습니까? 조선노동당의 모든 권력을 합한 것보다 김정은의 권력이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모든 중요한 정책 결정은
조선노동당이 하는 것이 아니고 김정은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김정은의 입지가 약화됐고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김주애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의견은 실제 북한의 정치 현실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2024년에도 공식 석상에서 김주애를 보는 횟수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 것 같지는 않네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2024 북한 전망 두 번째 키워드는 전략무기 5대 과업 달성 임박입니다. 북한의 신무기 개발에 사활을 걸면서 5대 과업을 제시했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김정은이 지난 2021년 1월에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5대 과업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가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초대형 핵탄두 생산, 그리고 세 번째가 1만 5천 킬로미터 사정권 안의 타격 명중률 제고, 그리고 네 번째가 수중과 지상에서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다섯 번째가 핵 잠수함과 수중 발사 전략 핵무기 보유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지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북한이 계속 미사일 시험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김정은이 현지지도 하면서 꾸준히 이 5대 전략 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기술 개발한 무기는 뭐예요? 아마도 이제 쉬운 것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요. 극초음속 무기 개발이 지금 이제 제일 먼저 시작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사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만 갖고 있으면 극초음속을 내는 것은 어렵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극초음속 미사일들은 대부분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내는 미사일들을 의미하는데 순항 미사일로는 불가능하고요. 하지만 이제 선진국들은 순항 미사일로도 극초음속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 램젯이라든지 스크램젯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용어긴 한데 그런 기술들을 사용하는데 북한은 아직 그 기술은 없고 지금 단계에서는 탄도미사일 기술만 가지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화성 8형이라고 하는 것이 2021년 9월에 첫 시험 발사가 됐고요. 그때 한 3번 정도 테스트를 했는데 거의 뭐 1년 만에 전력 검토에 닿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참고로 유사하게 이제 중국의 뚱펑 DF-17이라고 부릅니다. 동풍이라는 것을 이제 중국식 발음으로 둥펑이라고 하는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개발 과정을 보면 약 5년에 걸쳐서 7, 8번 아니면 8, 9번 정도 이렇게 시험 발사를 하고 나서 이제 성공한 것에 비해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짧은 시간에 했기 때문에 북한의 실력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경제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작년 한 해 ICBM을 빈번하게 발사하면서 한반도의 긴장감을 굉장히 높였잖아요. 심리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무기 5대 과업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ICBM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네, 북한이 2021년에 제시했던 5대 과업 중에서 세 번째가 15,000km 사정권 안에 타격 명중률을 제고하라 였는데 2022년에 화성 17형 시험 발사를 통해서 거리 면에서는 15,000km의 사정권은 어느 정도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거리 안에서 타격 명중률을 제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명중을 어디다 시킬 거냐? 네. 그럼 북한에서 따졌을 때는 평양에서 발사를 해서 미국의 동부 어딘가를 타겟으로 할 거예요.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이냐?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ICBM 같은 경우에 사거리는 탄두 중량하고 트레이드오프의 관계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탄두 중량을 가볍게 하면요. 똑같은 추진력을 갖고 있는 미사일이라 할지라도 멀리 갈 수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데 탄두 중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사거리가 줄어들겠죠. 네. 그게 이제 트레이드오프라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이 탄두는 ICBM에 탑재된 탄두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구 대기권에 재지점을 합니다. 이게 마하 20, 30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물론 지상에 도달할 때쯤 됐을 때는 그거 한 반 정도밖에 안 되겠죠. 속도가 줄어드니까. 그럼 그 줄어드는 그 속도만큼 탄두의 열 에너지로 변환이 돼요. 그럼 탄두가 굉장히 뜨거워지게 됩니다. 네. 수천 도시, 수만 도시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는 것이 우선 필요하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걸 두껍게만 만들면 어느 정도
열을 견딜 수는 있어요. 네. 예, 쇠가 됐든 다른 물질을 이용해서. 그런데 이걸 두껍게 하면 당연히 탄도를 멀리. 탑재할 수 있는 예. 공간도 줄어들고 예. 또 그걸 늘린다고 하면 사거리가 줄어들겠죠. 예, 예. 게다가 북한은 15,000km 떨어져 있는 목표가 미국의 대도시라고 했잖아요. 미국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세계에서 탑 수준이에요. 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뚫고 그런 다음에 대위권 재진입까지 성공해야 되는 그런 능력을 북한이 정말 지금 가지고 있을 것인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또 그 고체 연료를 사용을 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그 화성 18형이라고 있는데 이게 2023년 4월에 시험 발사를 하고 이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서 관련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개발했던 탄도미사일들은 거의 대부분 액체 추진으로 시작됐거든요. 네.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 무수단 그 이후에 이제 화성 시리즈, 화성 12, 14, 15, 16, 17 여기까지는 다 액체예요. 그런데 화성 18형은 다릅니다. 화성 17형까지는 액체 추진 방식이기 때문에 아주 무거운 엔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고체 추진의 ICBM인 화성 18형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 안에 고체로 되어 있는 연료와 산화제를 섞은 추진체 이런 것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연료를 주입하거나 산화제를 주입할 때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발사를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준비해서 쏠 수 있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고 그게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냐면 북한의 액체 추진의 이제 화성 계열의 미사일들은 문제는 한 발 쏘고 나서 그 텔이라고 하는 이동식 발사 차량이 다른 미사일들을 다시 재장전하고 할 때 이때는 빈 깡통이 실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다음에 그 상태에서 연료를 또 주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큰 땡꼬로리 같은 것들이 같이 다니던지 예. 또는 다시 갱도에 들어가서 주입해서 나오던지 이런 과정에서 우리의 킬체인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무력화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고체 추진 방식으로 됐을 때는 그 과정이 생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쏘고 또 갖다 실어서 또 쏘고 하는 데에서 시간 단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좀 대응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해상 전력의 신무기는 얼마나 발전했어요?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수중 발사 핵 전략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헤일로 명명된 이 신무기는 2012년부터 개발이 진행이 돼 왔다라고 합니다. 지난 2023년 3월과 4월에 세 차례에 걸쳐서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사실 헤일은 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네. 바다에서 큰 파도가 덮쳐서 항구라든지 항구 도시 이런 것들을 이제 피해를 주는 건데 그걸 냉전 시기에 구소련은 핵무기를 어뢰처럼 사용해서 어떤 바다 멀리에서 터뜨렸을 때 실제로 쓰나미, 헤일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함선들을 침몰시킨다든지 또는 그 항구 도시까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그 위력은 지금 북한이 공개했던 헤일 핵어뢰 사이즈보다 훨씬 크고 위력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주장하는 것처럼 방사능이 오염된 그 헤일이 항공 도시를 오염시킬 정도의 그런 위력은 아직은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전략무기 5대 과업 중에 실제 성능을 떠나서 외형상으로 보면 초대형 핵탄두와 핵잠수함 외에는 상당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핵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핵 추진 잠수함을 그 5대 과업 중에 포함을 시켜놨는데 네. 북한이 과연 그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한 의문이 들고요.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 수량만 보면 거의 세계 1위예요. 그런데 그 잠수함 중에 상당수가 로미오급이라고 하는 네. 예전에 이제 구소련에서 개발했던 디젤 잠수함이거든요. 그것을 북한이 역설계해서 생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있으니까 그걸 개조를 해서 얼마 전에 공개를 했던 것인데 이 로미오급 잠수함은 원래 공격 잠수함이라고 해서 어뢰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전략 잠수함, 그러니까 수직 발사 장치를 갖고 있는 SLBM을
발사하는 전략 잠수함을 공격하는 용도로 개발된 잠수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수직 발사관을 달 수는 없었죠. 원래 없었으니까. 그런데 가지고 있던 로미오급을 개조해서 예를 들어서 함교는 보면 잠수함 가운데에서 이렇게 잔망경 올라갔다 하고 이제 스노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 위치를 이제 함교라고 하는데 함교 부분을 좀 더 연장을 해서 좀 기형적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거기에 수직 발사관이 2열로 해서 한 10개 정도 들어가게끔 이제 개조한 모습들이 최근에 공개가 됐거든요. 하지만 이게 실제 바다에서 활약하는 네. 그런 모습이 공개되진 않았어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핵잠수함을 논할 때는 아니고요. 아니다. 예, 지금 디젤 잠수함에 있어서도 지금 북한이 공개했던 이 로미오급 개량형이 정말 우리 주변 해역에서 사용될지도 아직은 의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략무기 5개년 계획 안에 나머지 무기들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 5가지 중에 웬만한 것들은 네. 시간이 지나면 네.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비슷한 수준의 성능은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대기권 재진입 기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기도 하고 네. 그만큼 확보하기도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핵 추진 잠수함 이거는 더더욱이나 어렵다. 북한이 2010년에 미국 해커 박사,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를 초청을 합니다. 해서 영변 시설을 이렇게 돌아보게 해요. 그때 공개했던 게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고 또 하나가 실험용 경수로라는 것을 공개를 했어요. 농축 시설은 어느 정도 가동되는 듯한 모습들이 관측이 되는데 실험용 경수로는 아직까지 정상 작동되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또 어떤 판단을 했냐면 저 실험용 경수로는 전력을 생산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보다는 네. 원자력 추진 잠수함용으로다가 개발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원자로라고 하는 거는 예. 영변의 오메가2 원자로하고 IRT 2000이라고 하는 그 연구용 원자로 이거 빼고는 가동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생각만큼 그렇게 단기간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전력화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예. 되지만 최근 러시아와 북한 간에 보스트친이 그 우주 기지에서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예. 그 이후에 이동했던 루트를 보면 잠수함 기지도 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러시아가 어떤 기술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이런 무기들을 개발하려면 자금의 중요성이 크잖아요. 대북 제재로 압박받고 있는 북한이 도대체 늘 느끼는 생각입니다만 아직도 뾰족한 답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무기 개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 실마리를 해결할 세 번째 키워드를 공개하겠습니다. 2024 북한 전망 세 번째 키워드는 최악의 경제난, 타겟책은 중러 밀착입니다. 자, 북한이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다는 위험 징후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들입니까? 네. 북한 당국이 2021년 1월에 5년 만에 개최된 그 8차 당대회가 있습니다. 당시 여기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게 김정은이 이례적으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미달하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이례적으로 김정은 인정을 스스로가 예. 그러면서 물론 외부 세계의 압박도 있었지만 우리도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서 예. 그러면서 새로운 그 국가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경제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발표는 했지만 그렇죠. 별로 작동이 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북한 지금 경제 위기는 식량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2022년 제8기 6차 전원에 의해서 2023년 달성해야 될 경제 분야 12개 중요 고지라는 걸 김정은이 제시합니다. 그중에 이제 알곡 생산을 첫 번째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북한 김일성도 이 밥에 고깃국 먹게 인민들에게 해주겠다고 했고 김정일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정은도 자기가 취임하고 2012년에 연설에서 울먹이면서 인민들 배부르게 맞아요. 먹이지 못해서 맞아요. 반성한다고 맞아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도 북한 식량난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국정원에서는 지금 북한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예년에 비해서 아사자가 3배 정도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북한 내부에 지금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 또는 사회 불안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얘기한 건 강력범죄 발생률이 3배 정도 증가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을 보면 체제 불안이 증가할수록 사회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불안한 상황에서 사회범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에서 2023년 6월 8일 날 공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2023년 지역별 핵심 과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식량 안보 분야에서 가장 나쁜 점수를 받았습니다. 10점 기준으로 9.2점을 기록했는데요. 지금 관련 영내 대상국에서 38개국 중에서 최악의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북한은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이 없다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정말 국제사회가 요동치고 있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경제난을 해결할 절호의 기회로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무기 세일즈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2024년에는 어떨까요? 벌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2월 24일 날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곧 있으면 이제 2년이 됩니다. 만 2년이 되는데 이 전쟁 수행 과정에서 이 통계를 내보니까 러시아가 1년간 소모하는 포탄의 수가 800만 발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평균이죠. 그래서 이제 국정원이 분석을 해보니까 야 저거를 러시아가 자체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을 통해서 이렇게 밀수입이죠 할 거다, 밀거래를 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일 것인가 이렇게 보니까 작년 8월부터 해서 한 5, 6개월 동안 포탄 100만 발 정도가 10차례 정도에 걸쳐서 북한에서 러시아로 반출된 것 같다라는 이제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북한으로부터 러시아에 제공된다고 하면 물론 루블하겠지만 연간 한 최대 48억 불 정도의 외화를 북한이 확보하게 되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북한에서 무기를 만들어서 러시아에서 쓰이고 네. 있는 그러한 무역 활동을 통해서 북한이 이렇게 그나마 없는 자금 사정에 숨통이 좀 트이고 있다. 그런 분석이신데요. 예, 북한은 지금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무기 세일즈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요.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하면서 네. 거의 모든 무기 수출을 불법화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무기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는데 예. 지금 러시아하고 커넥션을 통해서 무기를 수출함으로써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요. 이번에 지금 발생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이 전쟁에서도 네. 하마스 쪽에 일정한 그 무기가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란뿐만 아니고 시리아, 예멘, 이라크 이런 국가들하고도 이 중동 쪽에 지금 분쟁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내전에도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이런 지금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많은 화학 무기를 생산하고 있고 핵까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대량 파괴 무기를 수출 공급하는 주요 거점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서 북한이 화학무기 보유량 측면에서 세 번째였는데 작년 2023년 7월에 미국이 마지막으로 화학무기를 전량 폐기했다고 신고하면서 실제로 미국과 러시아는 현재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북한이 전 세계에서 화학무기 보유량, 생산량이 1위가 되는 것입니다. 화학무기 최대 수출국 이 북한. 그래서 때 아니게 전쟁이 북한에게는 호재가 되고 있군요.
그리고 제가 외교사서를 분석해 보니까 김정은 시대에 와서 중동과의 외교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북한의 의지가 또 보이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자, 북한이 코로나와 대북 제재 이후에 중국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떤가요, 상황이? 중국과 북한의 트럭 교역이 2년 만에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 북한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1월부터 해외 여행을 완전 금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같은 해 10월부터는 뭐 트럭이나 배나 철도를 통한 교역 활동도 다 중지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최대 무역 상대인 중국과도 그 육로 통행이 다 막혔었는데 지금 최근에 계속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게 뭐 동북부 훈춘에서 세관 다시 열려가지고 곡물 등의 그런 물자가 북한으로 지금 운송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지금 중북 무역이 많이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대북 제재와 코로나로 줄었던 그 중국과 북한의 무역량은 2022년 이후부터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보면 한 10억 2,800만 달러 정도가 잡힙니다. 이것은 2021년 대비해서 한 223% 정도 증가한 것이고요. 그리고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전체 무역량이 한 18억 불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2022년도 말보다 80% 이상 증가한 수치이고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도 거의 회복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2024년도 북한의 경제난이나 먹을 것이 없다라는 소식은 계속 좀 들려올 것 같은데 이 의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2024년 북한의 경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대외적인 부분이랑 대내적인 부분으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외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중 전략적 갈등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반미 공동 동선을 구성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밀착을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거죠. 미중 갈등 상황에서 중국이 얼마나 미국의 압박을 견딜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북한이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어느 정도까지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눈치를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그 북한과의 더 큰 경제 협력이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이 뭔가 교역을 할 만한 거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솔직히 전쟁이 끝나면 그것을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부분은 결국은 북한은 체제 보장을 위해서 자원의 배분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국방에 더 힘쓸 수밖에 없는 구조일 텐데 근데 북한 주민들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북한 정권의 온갖 압박과 통제를 받아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대책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쩌면 북한 정권과 주민이 2024년에 더 분리된 경제 생활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2024년도 북한 경제는 암울합니다. 북한은 지금 예고한 대로 올해는 2025년 뭐 전략무기 개발이라든가 군사력 발전 이런 걸 위해서 모든 자원을 투입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사실상 김정은 정권이 말로는 경제 발전 얘기하지만 경제에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에도 북한 경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여전히 전체 그 식량 생산도 전체 주민들을 충분히 먹여 살릴 정도의 식량을 생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대체로 북한이 최근 한 5년간 80만 톤에서 100만 톤 정도 식량 생산량이 부족합니다. 2024년도 여전히 식량 생산량이 좀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생필품 부족에 여전히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경제난이 가속화되고 먹을 게 없어지면 정부에서 정책은 없지만 우리는 대책을 세운다라고 스스로 먹고 살 길을 강구하겠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이 사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 어떤 여러 가지 대응책을 세워야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떤 2024년 북한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북한은 그 외화를 벌어들인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무기 생산하는데 또 씁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 북한 스스로 인정했듯이 자신들의 경제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주민들은 계속 궁핍해지고 그런데 북한 주민들의 최근 상황들 보면 그 IT 기기들 특히 휴대폰의 보급률이 600만 대를 넘었다고 이제 보도들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외부에서 그런 정보를 유입해서 유통하기 쉬워진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부 불안정 사태는 더 이제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내부 불안정 사태가 이제 고조됐을 때 북한은 그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어떤 도발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작년에 9.19 군사합의가 이제 무효화되면서 폐기되면서 그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도발을 또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한반도에 이제 그런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사대비 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뭐 외교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우리가 좀 지혜를 모아서 대응을 한다고 하면 북한 상황을 잘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우리 페이스북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질 것 같아요.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데 앞으로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북한의 정치, 경제, 국방의 변화들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았습니다. 주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뒤로 한 채 무기 밀거래와 다른 나라와의 밀착 행보를 보이면서 핵 개발에만 집착하는 북한. 2024년에는 핵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민생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